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재련 공부를 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에게는 엄청나게 영감이 강한 이짱이라는 10년 된 친구가 있다. 어느 정도 강한가 하면 어릴 적부터 입소문이 퍼져 먼 지방에서 이짱의 예언을 들으러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수소문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용건은 주로 행방불명된 사람 찾기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짱의 예언은 언제나 정확했다. 하지만 문제는 행방불명된 사람이 이미 사망했을 경우다. 어렸던 이짱은 있는 그대로 콘크리트 밑에 묻혀 있어라며 가감 없이 이야기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성장함에 따라 듣는 사람에게 그 예언이 얼마나 잔혹했을지에 대해 생각이 미치기 시작한 이짱은 사람 찾기에 대한 의뢰를 거절하기 시작했다. 그 후부터 차차 능력이 사라진 척 연기를 했다고 한다. 물론 지금도 그녀의 능력은 강하지만 말이다. 나와 이짱은 중학교 때 알게 되었다. 엄청난 미소녀라는 것이 그녀에 대한 첫 인상이었다. 이짱은 영국, 혼혈로 엄청난 미모의 소유자였다. 고등학교 때는 대형 기획사의 오디션에 단번에 합격했지만 반년 만에 그만둔 적도 있었다. 그 후부터 그녀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 주었다. 하교길에는 언제나 둘이서 군것질을 하곤 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어떤 건물의 외부 계단에 앉아서 둘이 군것질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계단을 내려오는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그 아주머니는 다리가 불편한 분인 듯했다. 밖에 사람이 참 많구나. 오늘 무슨 날이니? 라고 아주머니가 말했다. 길에는 인파가 아주 많았다. 축제 날이었기 때문이다. 항상 낯선 사람이 말을 걸 때는 이짱이 나서서 대답을 하곤 한다. 나는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다. 이짱은 딴청을 피우며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내가 대답을 하게 되었다. 축제가 있어요. 아주머니는 그러냐며 방긋 웃으시고는 다리를 절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셨다. 잠시 동안 이짱은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머니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이짱은 말했다. 저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야.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모습도 확실히 보였고 나는 평범하게 대화까지 나누었을 터이다. 거짓말이지? 라고 말하며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이짱의 표정은 진지했다. 거짓말 같으면 지금이라도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봐. 그 아주머니는 안 보일 거야. 나는 반신반의하며 계단을 내려가 보았다. 정말로 아주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층까지 내려가서 찾아보았지만 아주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가 앉아있던 이 외부 계단은 다른 계단과는 다르게 나선형 계단이었다. 소용돌이처럼 동글동글 올라가는 형태로 건물과 연결된 문은 1층과 5층 그리고 7층밖에 없었다. 5층에서 1층 사이에는 건물과의 연결 부분이 전혀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던 곳은 바로 5층이었다. 그 짧은 시간에 다리까지 불편하신 아주머니가 1층까지 내려갔을 리가 없었다. 이짱이 있는 5층으로 다시 가자. 그녀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빼빼로를 먹고 있었다. 사람이 많으니까 신기해서 나와본 걸 거야. 해를 끼치는 타입의 유령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근데 왜 아주머니 말은 못 들은 척한 거야? 그러자 이짱는 대답했다. 나에게 영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해한 유령이라도 씌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이것이 내가 유령을 처음으로 본 순간이었다. 이제껏 내가 생각했던 유령은 좀 더 무섭고 원한을 품은 존재일 줄 알았었는데 맥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이야. 죽고 나서도 다리가 불편하다니. 불쌍해. 그러자 그녀는 말했다. 평소에 내가 보는 유령은 저런 레벨이냐. 훨씬 더 징그러워. 저렇게 상냥해 보이는 아주머니인데 유령이라는 생각에 좀 무섭다고 느낀 내가 부끄러웠다. 그리고 이짱이 보는 듣는 세계란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그 후로는 나는 유령을 보는 일 없이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이짱은 사무직으로 취직했고 나는 프리터가 되었다. 서로 일이 바빠 졸업하고서 만날 기회는 많이 없었지만 가끔 전화나 메일로 서로의 근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졸업 후 이짱이 갑작스레 일을 그만두고 화류계 일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아버지가 구조조정을 당하신 데다가 집에는 여동생과 이짱과 쏙 닮은 얼굴이라 훈남인데도 불구하고 은둔형 외톨이인 남동생까지 있었다. 이짱은 가게를 책임지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렸다. 부모님에게 기생하며 아르바이트나 설렁설렁하고 사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도 구직 활동에 뛰어들었지만 면접에 붙기가 쉽지 않았다. 최종적으로는 계약직으로 판매직 일을 잡을 수 있었다. 내가 일하게 된 점포에서는 몇 년 전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는 곳이 있었다. 당시의 뉴스에 꽤나 크게 실렸었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라 흉흉한 소문을 접하는 일이 많았다. 전에 있던 점장님이 실성했다더라. 사원들이 다들 병에 걸렸다더라. 하지만 일하면서 나에게는 딱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을 지속했다. 그리고 1년 정도 근무했을 때의 일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손님도 몇 명 없어서 거의 휴업 수준이었다. 오후에는 아예 손님들의 발길이 또 끊겼다. 게다가 점장과 사원들은 다 배달 나가서 가게에는 나 혼자였다. 비가 와서 약간은 어두컴컴했고 분위기는 꺼림칙했다. 계산대에서 대충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렸다. 언제 들어온 거지? 일단 큰 소리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손님이 없었다. 기분 탓인가? 다시금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었다. 나는 무서워졌다. 이번엔 등 뒤에서 들렸다. 처음에는 뚜벅뚜벅 걷는 소리에서 가볍게 달리는 소리, 그리고 전력 질주하는 소리. 시시각각 변하면서 내게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공포에 사로잡혀 굳어있는 나의 시야 한 구석에 익숙한 색깔의 점퍼가 들어왔다. 배달 갔다 돌아온 점장님이었다. 순간 발소리가 사라졌다. 조심조심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점장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평정을 가장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후 점장님은 문제를 일으켜 좌천되고 사원들도 차례로 그만두었다. 가게의 멤버는 나를 제외하고 전원 교체되었다. 나는 그 점포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 되었다. 새로운 점장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었다. 그 점장과 동시에 들어온 것이 아르바이트생 K군이었다. K군은 여기에 취직하기 전까지도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고 한다. 눈초리가 불안하고 행동이 조금 안정되지 못하게 보이는 친구였다. 접객을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구나 싶어서 배달이나 사무 쪽을 중심으로 일을 시켰다. 하지만 정작 같이 일해보니 의외로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모르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에 대해 빠삭했다. 일도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나니 K군은 훨씬 밝아져서 계산대에 서거나 접객하는 일도 가능하게 되었다. 어느 날 직원들 모두 배달을 나가고 K군과 둘이 가게를 보게 되었다. K군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손님이 꽤나 몰려서 혼잡했었다.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손님이 잠시 끊긴 틈을 타서 사무실 문 밖에 대고 K군을 불렀다. K군, 잠깐 나와줄 수 있어?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사무실 문은 뿌연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안쪽이 흐릿하게나마 보였다. 스텝 점퍼를 입은 사람의 그림자가 안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기 때문에 K군이 안에 있는 것은 확실했다. 안 들렸을지도 몰라서 문을 열고 부르려는데 K군이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이렇게 바쁜데 안에서 대체 뭐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한동안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큰 소리로 K군을 불렀다. K군, 안에서 뭐하는 거야? 계산대로 나와 달라고. 그 순간 뒤에서 K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었어? 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방금까지 가게 뒤에서 청소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건 누구야? 그 순간 잠겨있는 줄만 알았던 사무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분명 사무실 안에서 움직이는 누군가를 봤는데 나랑 K군밖에 없으니 저 안에 있는 건 분명 K군인 줄 알았는데 K군은 가게 뒤에서 청소를 했다고 한다. 사무실에는 도망갈 창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문 앞에는 내가 있었다. 그럼 안에 있던 사람은 어디 간 거지? 등골이 오싹했다. 하지만 가게가 너무 혼잡해서 손님 맞이를 하느라 이 일은 흐지부지 되었다.
K군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깊게 생각하기엔 무서웠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다. 다음 날 출근해 보니 가게 사무실의 작은 불단 안에 꽃이 공행되어 있었다. 몇 년 전 일어났던 사건의 피해자의 기일이었던 것이다. 매년 이 날이 되면 유족들이 꽃을 공행한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꽃은 시들었지만 직원 중 누구도 그 꽃을 치우지 않았다. 다들 그 꽃에 손을 대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하는 수 없이 내가 그 꽃을 치우려 했다. 그때였다. 버리지 마. 라고 K군이 말했다. 항상 속삭이듯 말하는 K군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나는 깜짝 놀라서 꽃으로 뻗던 손을 움츠렸다. 미안해. 그런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사과하자 K군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지금 K군이 소리 지르지 않았어. 하지만 K군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가 소리 지른 것이 아니면 소리를 지른 사람은 대체 누구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을 위해 꽃은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미심쩍은 일이 여러 번 있긴 했지만 나는 그대로 그 가게를 그만두지 않았다. 점장님과 사내 연애도 시작했다. 어느 날 폐점 시간이 지나도 배달 갔던 점장님이 돌아오지를 않았다. 나는 혼자 점장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혼자서는 무서우니까 점장님이 올 때까지 가게에서 친구랑 전화하면서 기다릴 생각으로 오랜만에 이짱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다. 지금 가게인데 남자친구 올 때까지 나 혼자야. 같이 이야기 좀 해주라. 이짱은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한동안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꽃피웠다. 하지만 점차 이짱의 말수가 적어지더니 말투도 점차 어두워져 갔다. M짱, 지금 가게라고 했지? 거기서 당장 나와. 지금 당장 나와야 해. 이짱은 매우 단호했다. 다행히 내가 가게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재빠르게 뒷정리를 하고 가게를 나섰다. 혼란스러웠지만 집으로 가서 이짱에게 전화를 하려던 순간 그녀에게 전화가 왔다. 너희 가게 진짜 이상해. 아까 전화하고 있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M짱 목소리가 진짜 이상하게 바뀌는 거야. 다른 사람 목소리처럼 말이지. 계속 거기서 일하면 M짱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만두는 편이 좋아. 나는 당연히 이짱을 믿었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듯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가 없었고 시골이다 보니 다음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다. 고민이 정말 많았지만 다음 날 결국 출근하기로 결정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집 앞에 이짱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짱을 만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지만 어째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를 찾아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짱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제발 부탁이야, M짱. 제발 거기 가지마. 이짱은 울고 있었다. 오랜 시간 이짱과 친구였지만 우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나는 이짱의 눈물 때문에 어쩔 줄을 몰랐다. 결국 나는 이짱 때문에 그날 휴가를 냈고 기나긴 설득 끝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짱의 소개로 얻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도 익숙해질 무렵 예전에 일하던 가게의 직원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 직원도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했다. 듣자 하니 내가 그만두고 난 이후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모두 병이 들었고 노이로제에 걸렸으며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이짱은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나를 그만두도록 설득했던 거겠지. 몇 년이 흐르고 나는 지금 직장에서 선배가 소개시켜준 사람과 결혼했다. 요전날 이짱이 신혼집에 놀러왔다. 나의 남편을 보고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나를 축하해 주었다. 정말 다행이야 M짱. 이제부터 이쁜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어째서 이짱처럼 귀엽고 인기도 많은 아이가 나처럼 평범한 사람과 같이 어울려준 것인지, 어째서 이짱처럼 머리도 좋은 아이가 일부러 수준을 낮춰서 나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인지, 어째서 모델이 되고 싶다고 해놓고 모처럼 들어간 연예계를 그만둔 것인지. 예전부터 내가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이짱이 항상 따라다녔다. 밴드에 관심도 없으면서 공연에 따라와주고 쇼핑이나 미용실이나 언제나 내가 하는 것은 함께 해줬다. 전부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중학교 때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짱은 나에게 씌어있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끌어당기는 수많은 악재로부터 이짱은 나를 지켜주었다. 이제부터 남편이 있으니 나에게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하는 이짱은 어깨에 짐을 덜어낸 것처럼 후련한 얼굴이었다. 현재도 이짱은 화류계 일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도자에게서 재령 공부를 배우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일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무의식적으로 쓰던 힘을 의식적으로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했다. 힘이 폭주하고 여러 종류의 영이 수시로 이짱을 찾아와서 몸이 약해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다반사다. 그래도 그녀는 훈련을 멈추지 않고 있다. 나는 평생 그녀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짱과 만나게 해준 신께 감사드린다. 두 번째 이야기, 누나의 귀신 들린 목걸이. 우리 누나는 영감이 보통이 아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일부러 귀신을 주워와서 장난삼아 나에게 씌워버릴 정도다. 그런 바보 같은 우리 누나가 일전에 목걸이를 쌓았다. 자그마한 반지가 달려있는 목걸이에 누나의 탄생석도 박혀 있었다. 누나는 그 목걸이가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매일매일 하고 다녔다. 그러다 저번 주에 그 목걸이가 없어졌다. 원래대로라면 그런 거 일일이 하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라 엄마나 나나 그럴 줄 알았다고 했지만 누나는 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틀 후 누나는 그 목걸이를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누나는 그 목걸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둑맞은 것이었다. 범인은 누나와 같은 학교의 후배였다. 누나네 고등학교는 인문계로 교칙이 엄격해서 액세서리는 일체 금지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 속에 숨겨서 목걸이를 하고 다니던 누나는 체육 시간에 들킬까봐 사물함에 빼둔 모양인데 그 사이에 후배가 그걸 보고 훔쳤다고 한다. 그 후배는 그녀의 엄마와 함께 우리 집으로 사과하러 왔다. 어째서 갑자기 돌려주러 왔는가 했더니 후배의 말은 이랬다. 후배가 훔친 목걸이를 하고 있을 때면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목걸이의 잠금쇠가 풀어졌다는 것이다.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랬다고 한다. 그렇다고 잠금 부분이 부서진 것도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잠금을 푼 것처럼 스르륵 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더 엄청난 일은 전차를 기다리는 플랫폼에서 벌어졌다. 전차가 들어오기 직전에 갑자기 목걸이가 누가 잡아당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선로 쪽으로 당겨졌다는 것이었다. 가까스로 선로에서 떨어질 뻔한 위기를 면한 후배는 이대로라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목걸이를 돌려주러 왔다고 한다. 나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후배의 목에는 확실히 그때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멍자국이 있었다. 그 멍자국은 아무리 봐도 목걸이가 후배를 목 졸라 죽이려고 했던 흔적같이 보였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아끼던 물건을 되찾은 누나는 너무나도 기뻐했다. 엄마와 나는 제발 버리라고 누나를 설득했지만 이건 나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아 괜찮아 라며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내 옆에 뒹굴거리는 누나의 목에 그 목걸이가 걸려있다. 나는 누나의 물건에 장난치는 일이 잦지만 그 목걸이만은 도저히 손대지 않을 생각이다. 전혀 무섭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누나랑 같이 살며 그 목걸이를 매일매일 볼 수밖에 없는 나로서는 상당히 무섭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전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이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나는 공포스러운 경험을 한 적도 없었거니와 유령 따위도 믿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때 겪은 일은 나의 믿음을 전부 바꾸어 버렸다. 당시에 나는 세워진 지 오래된 7층짜리 맨션에 살고 있었다. 그곳의 409호가 우리 집이었다. 옆집인 410호는 복도 가장 끝쪽 집으로 당시엔 세입자가 없었다. 어느 날 12시에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울려 눈을 떴다. 시간은 새벽 2시였다. 이런 비상식적인 시간에 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내 친구였다. 밖에 나올래? 라고 말했다. 부모님도 주무시겠다. 나는 밖에 나가기로 했다. 2시 반까지 데리러 가기로 하고는 시간에 맞춰 부모님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 조심스레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 앞에 섰는데 버튼도 누르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4층에서 멈췄다. 하지만 건물이 낡아서 오작동이 몇 번 있었던지라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친구와 만나서 둘이 자전거를 타고 인적이 없는 길로 향했다. 밤 늦게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혀 학교 선생님에게 연락이라도 가는 날에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한동안 둘이 자전거를 타는데 갑자기 친구가 가볍게 인상을 쓰며 말했다. 너 근데 아까부터 뒷좌석에 타고 있는 그 여자 누구냐? 뒤를 돌아보았다. 머리카락이 기나긴 여자가 나를 보며 불길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기겁하며 벌떡 일어났다. 꿈이었던 것이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다. 도로 자려 눈을 감는데 전화가 왔다. 꿈대로 친구는 아니겠지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핸드폰 액정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이 시간에 누구야 하며 전화를 받았지만 숨소리만 들리다 끊겨버렸다. 장난 전화했다 이거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수신 기록에 남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벨소리는 당연히 아니었고 부모님이랑 동생 벨소리도 아니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상당히 근거리 일터였다. 귀를 기울여 보니 옆집인 410호 쪽이다. 설마 하며 나가서 410호 현관문에 귀를 대보았다. 역시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그러나 점점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리더니 도와줘,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로 바뀌었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곧바로 집으로 뛰어들어가 법석을 떨어 가족들을 전부 깨웠다.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다들 보는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아까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입을 모아 나를 비웃었지만 내 귀에는 확실히 들렸다. 나는 잠이 들 수가 없어 밤을 꼬박 새다. 날이 밝은 후 나는 학교 가기 전 건물 관리인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굳은 얼굴로 설명하는 관리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랬다. 7년 전 410호에 어떤 젊은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남편은 언제나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내가 410호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현장 조사를 하다 피에 젖은 이혼 서류가 나온 정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혼 이야기가 과열되어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한다. 남편은 근처의 강가에서 대량의 출혈과 함께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바로 옆에 칼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로 종결지어졌다고 한다. 학교를 갔다 집에 들어가는데 410호에서 누군가 나왔다. 성불하지 못하는 그녀의 넋을 기리러 온 영능력자였다. 의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라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자다가 새벽에 벼랑간 눈이 떠졌다. 눈앞에는 어제 꿈에 나온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여자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나에게 살짝 웃으며 인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어제 전화가 온 것과 그런 꿈을 꾼 건 모두가 그녀가 한 일이라 직감했다. 아마도 성불하지 못해서 떠돌고 있었겠지. 하지만 어째서 내게 나타난 것이었을까? 이 이후로 나는 그녀의 영을 본 적이 없다. 네 번째 이야기, 남자친구. 내게는 사귄 지 3년이 된 남자친구가 있었다. 성격은 서로 정반대였지만 사이도 좋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였다. 이대로 계속 함께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소한 일로 싸웠던 어느 날 그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면식이 있던 그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받고도 한동안은 이해가 되지 않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부모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와 있었다. 얼굴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던 것만은 확실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상당 기간 기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의 이야기는 부모님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는 이따금씩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다고 합니다만 병원에서 남자친구를 보고 통곡한 것 외에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얌전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조마조마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그런 상태가 이어졌기에 부모님은 일단 회사에 연락을 하고 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를 게 없어서 말을 건네면 대답도 하고 밥도 조금이나마 먹기는 하는데 분명히 어딘가 멍한 느낌이 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이 텅 빈 느낌이랄까. 현실과 한참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한번 잠이 들면 깊게 주무시기에 한밤중에 내가 방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었다고 합니다. 다만 우연히 자다가 깨서 방 앞을 지나갈 때면 대부분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라도 할 기운이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49제를 목전에 둘 무렵 남자친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조금 말하기 힘든 기색으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별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우리 아이한테 전하실 말이라도 있으신가요? 전화를 받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전날 밤 죽은 남자친구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물건들을 정리하며 울컥 치밀어 오르는 생각들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건가 싶어 주변을 살펴보니 남자친구가 쓰던 노트북에서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켠 적도 없는데 소리가 나는 게 이상하다 싶어 열어보니 스카이프가 켜져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겁니다. 통화 상대는 나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곧 끊어졌다. 그렇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통화 이력을 열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제부터 하루 종일 내가 전화를 건 기록이 쫙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 우리 집에 전화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컴맹인 우리 부모님도 그 이야기를 듣자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언제나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내게 다가가 말을 걸고 화면을 살폈다고 합니다. 한밤중이니 방 안은 깜깜하고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만이 빛났다. 나는 멍하니 마우스를 누르고 있었다. 화면에는 스카이프가 켜져 있고 남자친구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기에 전화가 끊길 때마다 다시 전화를 걸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름이 끼쳐 나를 데리고 나와 거실에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나는 전화를 안 받아.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붙잡고 간곡히 더 이상 그는 이 세상에 없다고. 이대로 있으면 너까지 죽는다고 울면서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무언가를 이해한 것인지 내가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너무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다 보니 혼자서 이겨낼 수 없어 남자친구에게 매달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주 스카이프로 통화를 하기도 했고 남자친구는 워낙에 박식한 사람이라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이라곤 분명 꺼져 있던 남자친구 노트북이 혼자 켜져서 내게 전화를 했다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내 계정을 살펴보니 확실히 통화 이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는 한밤중에 계속해서 죽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내 모습과 남자친구 계정에 찍혀있던 통화 이력이 더 무서웠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실감했달까. 제멋대로인 해석이지만 그에게서 걸려왔던 전화는 그저 죽은 자신의 그림자만을 쫓는 내 모습이 안타까웠던 남자친구가 49제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 합니다. 끝까지 걱정 끼치고 신경 쓰게 하는 한심한 여자친구를 위해서 말이죠. 단순히 노트북의 오작동일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의 무덤에 성묘하러 갔을 때 마음껏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쓸데없는 첨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족이던 연인이던 친구던 지금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나는 그와 싸우고 잔뜩 화를 낸 다음 사과조차 못한 걸 지금까지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 그의 기일이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겨우 그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옆에서 나를 계속 지지해줬던 친구에게 결혼을 전제로 한 고백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길고 시시한 이야기였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5번째 이야기, 괴현상. 어느 날 친구가 집안의 분위기가 왠지 좀 이상해서 남편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라며 상담을 해왔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친구네 집에서 온갖 괴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분명히 집 안에는 그 친구 혼자뿐인데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현관 바로 옆에 있는 방에서 방 안을 가로지르는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 정도 선까지는 친구도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생각해 별다른 신경은 쓰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괴현상은 점차 그 돌을 더해가 한밤중에 친구 귓가에서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집 2층 베란다 창문 안쪽에서 커다란 손바닥 2개가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게 보이기도 했다. 분명히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말이다. 그리고 손바닥을 목격한 그날 밤, 친구는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리뼈가 부러졌다. 누군가에게 등을 밀려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이 정도까지 되자 뭘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친구의 소개를 받아 영능력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집에 불렀다고 한다. 뼈가 부러진 지 일주일 정도 후에 영능력자가 집을 찾아왔다. 그리고는 현관에 발을 들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집안에는 생명이 있어. 하지만 그 생명은 당신 둘이 만들어낸 거야. 최근 1년 새에 인연을 끄는 친구가 있지. 그 사람의 험담을 계속 너희들이 떠벌려대니 너희들이 가진 증오가 이 생명을 만들어낸 게야. 둘은 할 말을 잃었다. 그 말 그대로였던 것이다. 굳이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거지. 생김새는 당신들이 그리도 미워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겠지만 그 실체는 당신들 마음 그 자체인 거야. 그게 영체화되어서 당신들에게 직접적인 해까지 끼치고 있으니 오늘은 제대로 불제를 올려줄게. 하지만 당신들이 그 증오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야. 불제를 올리는 동안 한 명은 등이 아팠고 또 한 명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고 한다. 불제 이후 모든 그 현상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한다. 자기 자신의 증오가 자신을 억눌러 괴롭힌다는 말에 아연실색했지만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나를 찾아와 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보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6번째 이야기, 와이프.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아내와 결혼한 지 5주년째에 접어들던 해였다. 아들도 유치원에 입학하고 생활도 안정이 되어갈 무렵 엠코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다. 엠코는 결혼 전 만나던 여자친구로 그녀도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몸이다. 나는 엠코를 매우 좋아했지만 헤어질 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었기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엠코가 만나자는 말을 꺼냈다. 내 차로 드라이브를 갔는데 가는 내내 머릿속에 야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었고 그것은 엠코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만큼은 서로 싱글인 걸로 하자며 엠코는 반지를 뺐다. 나 역시 왼쪽 약지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려고 했다. 하지만 빠지지 않았다. 아무리 힘을 줘서 빼려고 해도 반지는 손가락을 단단히 조여왔다. 나는 점점 초조해왔지만 반지는 빠지지 않았고 끝내 손가락에 퍼렇게 멍이 들고 말았다. 이상하게 두려워진 나는 엠코에게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집에 도착하니 12시였다. 원래대로라면 자고 있을 아내가 웬일인지 깨어 있었다.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물을 마시는데 아내가 손가락의 반점을 보고 말았다. 아내는 만면에 웃음을 띄우며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속으로는 심장이 멈출 정도로 떨렸다. 그 다음부터는 흥미가 조금 식어서 엠코와는 문자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3개월 정도 흘렀을 무렵 다시금 찬스가 도래했다. 이번에는 찬찬히 이야기나 나누자고 엠코는 이야기했다. 나는 일전에 있었던 멍 사건 따위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끼듯이 달려나가 엠코와 호텔로 직행했다. 샤워를 하고 침대로 가 상상만 하던 것을 시작하려는데 순간 위화감이 들었다. 나의 소중한 부분에 시선을 내렸다. 멍이 들었다. 그것도 손 모양으로 말이다. 울음을 터뜨린 엠코를 달래어 옷을 입고 호텔에서 뛰쳐나왔다. 집에 도착하니 소중이의 아픔은 점점 더 심해졌다. 비지땀이 새어나왔다. 아내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야간에 응급진료를 하는 곳을 찾아가 진통제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아픔과 멍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아내가 웃는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아픈 거 가라앉아서 다행이다. 그치만 다음 기회는 없다고 생각해. 심장이 얼어붙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라는 존재가 무섭다고 느꼈다. 그 이후로 나는 한눈을 팔지 않는다. 7번째 이야기, 고백. 대학생 때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여자아이에게 고백을 했다. 그녀는 고마워, 조금 생각해보고 메일로 대답할게 라고 했다. 우린 서로 메일 주소도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 차인 거구나. 이렇게 엉성한 거짓말로 거절하는 여자였다니. 나는 매우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녀와는 말을 섞지 않았다. 고백하고 2개월 정도 흐른 어느 날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그녀가 할 말이 있다며 나를 불러냈다. 어두운 표정으로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저기, 우리 정말 사귀는 사이 맞아?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메일로 대답해 준다고 했는데 나는 대답을 들은 적이 없어. 사귀자는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 그러자 그녀는 답했다. 아니야, 나 고백을 받고 바로 오케이라고 보냈어.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그 후로도 나와 메일을 주고받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사람들이랑 다 같이 짜고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순간 짜증이 일었다. 애초에 내 메일 주소도 모르잖아. 내 말을 듣더니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어 메일창을 보여주었다. 전혀 본 적 없는 주소가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메일 주소가 내 것이라고 믿고 메일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그것도 내가 고백하기도 훨씬 전부터 메일을 주고받았었다고 한다. 그럼 내가 메일 보낸 사람은 누구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었다. 누구한테 내 주소를 물어봤냐고. 그녀야말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나에게서 먼저 메일이 왔고 그것을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고 했다. 겁에 질린 그녀의 모습을 보니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핸드폰으로 문제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보았다. 아르바이트 끝났는데 지금 어디야? 곧바로 답장이 왔다. 지금 같이 있잖아. 진심으로 무서웠다. 결국 누구의 메일 주소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 후로도 몇 번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우리는 사귀게 되었으며 핸드폰 번호와 메일 주소도 바꾸고 아르바이트 하던 곳도 그만두었다. 그녀와는 결혼해서 지금도 함께 있지만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를 하곤 한다. 8번째 이야기, 행동의 결과.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본가가 있는 지방으로 오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0년 만이었다. 예전과 변함없는 거리를 보니 조금은 그리운 마음이 들었다.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다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의 집 근처까지 오게 되었다. 사실 친구라고 할 수는 없는 사이였다. 우리 집 부모님은 당시 만화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오로지 소설만 읽게 했다. 나는 그 녀석이 가지고 있던 만화책이 목적이었다. 그 녀석에게 빌려 읽기 위해 친한 척 했었다. 그 당시 그 녀석 내에는 늦둥이 동생이 있었다. 나이 차가 벌어졌다고는 해도 아직 어린아이였던 탓일까. 그 녀석은 동생을 참 싫어했다. 그 녀석은 동생을 항상 치물리개라고 불렀다. 때로는 동생을 거꾸로 매달면서 놀았다. 나와 함께 동생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빙빙 휘두른 적도 있었다. 동생은 울었고 그 녀석은 껄껄 웃어댔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동생을 바닥에 떨어뜨린 적도 있었다. 나는 그 행동들이 탐탁치만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못 본 만화책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만화책을 빌려볼 동안은 친구 행세를 해야만 했었다. 5학년이 된 후로 우리는 다른 반이 되었고 만화책도 다 읽었기 때문에 그 녀석과는 점점 소원해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녀석의 집 근처였다. 그리고 저 앞에서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 작은 몸집의 아주머니가 지적장애가 있어 보이는 20살 정도의 청년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대번에 알아보았다. 그 녀석의 어머니이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저 청년은 그때 그 아기라는 뜻이었다. 그 당시 나와 그 녀석이 했던 행동이 지금의 상태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길 가장자리에 붙어 두 사람을 지나쳐 걸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인지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알아보고 싶지 않다. 그저 빨리 다 잊어버리고 도쿄로 돌아가고 싶다.